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을 이해하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냥 뉴스만 보고 종목을 움직이는 거. 그냥 당일날 뉴스에서 뭐 좋다 그러면 따라 사고 뭐 유튜브라던가 경제TV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매하는 거는 잘 될 때는 굉장히 매매 수익도 좋고 현금 회전도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가 앞부분에 10번을 수익 보더라도 결국 한 번의 실패에 다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면 매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건 결국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 적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왜 움직였나? 이 종목이 왜 움직였나 하면은 뭐 보통 뉴스에서 뭐 K9 전차를 뭐 어떻게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웹툰 산업을 뭐 정부가 지원을 한다더라, 뭐 이런 키워드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괜찮은 뉴스인데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왜 이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정말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일단 오늘 핵심 섹터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 그리고 방위산업. 이 두 가지 섹터를 추려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컨텐츠 안에서는 좀 다양하죠. 엔터 관련주도 있을 거고, 영상 관련주도 있을 거고, 게임 관련주도 있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까지 움직이면서 좀 다양한 컨텐츠 관련주 안에서 뭐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중에 대장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웹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뭐 K9 뭐 전차를 뭐 대규모 수출 계약이 뭐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홀딩스 이런 방위산업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나온 뉴스들이 뭔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들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뉴스, 이거 알고 있던 뉴스인데 이거 재탕하는데 왜 오르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뭔가 되게 좋은 뉴스 같은데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관련 뉴스, 정부가 컨텐츠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반도체, 삼성전자도 좀 약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락 종목도 많고 시장 지수도 저항에 막혀 있는 이러한 애매한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를 재탕했을 뿐인데 왜 컨텐츠가 잘 갔을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뉴스 떴으니까 갔겠지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면 시장의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겁을 먹고 있구나, 아니면 겁을 먹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위산업? 이거 자주포 수출 이거 뭐 몰랐던 내용인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또 나온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오늘 막 이 무거운 종목들이 10몇 프로나 올라갈 일인가? 그렇다고 오늘 시장이 엄청 좋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직 시장 지수가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장 지수가 차익 실현 혹은 오늘 시장이 좀 막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조정이 나올지, 우리는 여기를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상승폭이 제한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준다. 보통 주가는 막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며 또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시장 조정을 줄 때 뭔가 그냥 항상 뭔가 뉴스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라던가 일반적인 분석글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기 전에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외인이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기관이 팔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뒤에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보통 시장이 빠지는 건 그냥 그런 거예요. 빠질 때 됐는데 그냥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까 마땅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질 타이밍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이슈를 쑤셔 넣는다, 구겨 넣는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일 거예요. 자,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장 기대에 충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시장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시장 기대보다 실망스러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장의 그럴듯한 조정 사유가 될 겁니다. 가뜩이나 상호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도 연준이 섣부르게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시장 기대보다 높아졌다고? 야, 그러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있고 또 상호관세 때문에 금리 인하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침체까지 온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빠진다. 그럴듯한 조정 사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게 일단 대표적인 조정 사유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위급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협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뭐 매우 긍정적인 협상이었다 막 이러면서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면 지금까지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서로 축자하고 싸웠던 그 시점에서 막 서로 막 상호관세 몇백 프로씩 하면서 싸웠었는데 이제 그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협상 결과를 까놓고 보니 야, 별거 없잖아. 아, 실망스러워.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는 걸로 미중 협상 실망에 따른 매도세, 이걸 이유로 시장이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7월 8일, 7월 9일부터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뭐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랑 협상이 잘 진행됐고 원래 상호관세로는 이만큼의 관세를 먹이기로 했었는데 협상이 잘 진행돼서 이만큼밖에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과 협상이 끝난 나라들의 결과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면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종료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뭔가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불안에 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시장을 조정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 준다라고 한다면 이 위에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죠. 어떤 걸로 조정을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는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내일부터 시장 무조건 조정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시장이 한번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할 때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 만약에 부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가 오를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돼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라고는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서야 그러면은 종목을 뭘 사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좀 미리 생각을 해두자 이거죠. 자,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쉽게도 수혜 섹터라고 부를 만한 건 없어요. 대신에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쪽이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뭐 경제 침체가 오든가 말든가 일단 사람들은 경기 방어주 먹는 데 돈을 써야 되고 또 화장품도 사야 되고 또 통신비도 써야 되고 또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 이런들 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단 경기 방어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시장이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빠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쪽을 차트 괜찮은 걸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런 시점에서는 명확한 수혜 섹터라고 부를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은 돌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주들 엄청 잘 갔잖아요. 이런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게 없고 뭔가 수혜 섹터가 마땅치 않으니까 야, 중국에 코로나 환자 늘어났대. 그 베트남에 코로나 환자 늘어났대. 이런 식으로 돌발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돌발 이슈를 미리 예상하기란 사실상 좀 힘들죠. 말 그대로 돌발이니까. 막말로 갑자기 닭들이 아파요. 뭐 돼지가 아파요. 소가 아파요. 뭐 이러면서 그런 이슈로 돈이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도 돌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제약바이오 학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돌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또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정권에 대한 이슈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도 돌발 이슈라고 봐야겠죠. 뭐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그거 재탕하면서 띄운 거니까. 자, 그리고 정권 테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대북주를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신석재 뭐 아난티 뭐 되게 많이 매매를 하셨을 텐데 그 누구도 대북주에 관심 안 줄 때부터 우리는 대북주를 매매를 했고 수익을 많이 봤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또 시장이 뭔가 이슈가 없을 때는 돌발 이슈에 속한 테마들의 특징은 시장 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북주라던가 이런 쪽도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시장의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돌발 이슈로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게 뭐 리스크 헤지주죠. 뭐 어떻게 보면 금 관련주라던가 품절주들,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 있죠. 시장 왜 빠지지? 할 때 보면은 움직이는 얘들이 보통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얘들이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철강 관련주들 이런 거 있죠. 오늘도 이구산업이 오늘 이구산업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자, 그럼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봤을 때 오늘 올라간 섹터 일단은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오늘 좀 움직였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미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걸로 시장을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움직임이 나오니까 오늘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장 조정 사유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미중 협상이 영 실망스러워.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또 그거를 가지고 미증시를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린 미증시를 하락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액 섹터는 명확합니다. 미중 갈등이라고 한다면 역시 히토류 그리고 대두 이런 쪽이긴 한데 사실 대두 관련주까지 넘어가기에는 히토류 쪽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할 만하죠. 아까 앞부분에 결국에는 만약에 그 식품 관련주도 대두 쪽도 식품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괜찮은 게 좀 있더라고요. 식품 관련주들 쪽에서도. 그래서 일단 히토류 쪽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장적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동구가레네스 이런 얘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 지수가 조정이 한번 오는데 미중 협상으로 조정 오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 히토류 관련주들 지금 아래서 막 빌빌거리고 있어요. 지금 뭐 뉴스만 봐도 막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가 완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누가 지금 히토류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걸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준비해 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 히토류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냥 뉴스 보고 그다음에 꼭 이제 만약에 정말 미중 협상 실망감으로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또 미중 갈등 관련주들 움직일 텐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날 이제 또 뉴스에서 막 나오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강세입니다. 이러면 그 뉴스 보고 그제서야 히토류를 사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가장 유력하죠. 사실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뭔가 얘기도 없고 이거 상호간세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곧 끝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네? 자, 그럼 상호간세에 대한 그 우려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관세를 먹이면 경기 침체에 오는 거 아니야? 기업들의 실적도 줄겠지. 게다가 상호관세 때문에 미국 내 물가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지표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실적도 줄어들 거고 이런 우려들 때문에 상호관세에 대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장의 불안 요소인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조선이죠. 자, 왜냐면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한국 너네들하고 우리 그 군함 같은 거 이런 거 좀 보수하고 이런 것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우리의 협력을 요한 게 조선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조선 쪽의 실적 자체는 괜찮고 또 미국이 상호간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선업 쪽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이것 때문에 조선 쪽이
좋았던 거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방위산업.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한테 우리가 무기 수출하지 않잖아요. 미국 무기를 우리가 사오면 사왔지. 자, 그럼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곳이 미국이 대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폴란드라던가 다른 나라, 게다가 또 방위비 분담 이슈도 있기 때문에 분담에 대한 증가, 증액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뭐 좋다. 이래서 상호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조선, 방위산업 이런 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건 뭐다? 컨텐츠죠. 자,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라든지 영상, 게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자유롭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 상호 관세에 대한 공포로 시장이 빠졌을 때 엔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한 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은 이 얘기를 쭉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방위산업 그리고 컨텐츠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상호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 종료에 대한 우려. 여기를 시장은 오늘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뉴스 떴으니까 올라갔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러한 움직임들이 먼저 나온 것부터가 시장은 벌써부터 지금 살짝 상호 관세 때문에 시장 조정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겁을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걸로 빠질지 아니면은 뭐 정말 미중 갈등으로 빠질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지표로 빠질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시장의 조정의 사유로 삼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대충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인플레이션 지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돌발 이슈 쪽. 돌발 이슈 쪽인데 사실 막 코로나 이런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정권 수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지수 조정에 좀 자유롭지. 근데 만약에 시장 지수 조정을 나온다라고 하면 상법 개정안으로 움직였던 우량주들은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지수가 빠지는데 우량주가 안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 정권의 정책 관련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도 있을 거예요. 뭐 수소 관련주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돌발 이슈로? 혹은 뭐 대북주 이쪽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럼 일단 내가 지금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에 잘 따라가는 기술주, 반도체, 뭐 우량주 투자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돌발 이슈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종목을 미리 좀 사놓자 하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근데 만약에 히토류나 미중 갈등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히토류 쪽도 그러면 조금 내가 아직 안 움직였을 때 준비를 해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에 자유로운 컨텐츠 쪽을 내가 봐서 안 움직인 쪽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결과를 보고 행동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너는 어떤 거를 보고 있니? 너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아까 말했던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도 좀 괜찮게 겹테마가 형성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대북이라던가 돌발 이슈로 준비한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할지, 히토류 섹터를 준비한다면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종목씩 뽑아서 또 뒷부분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은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우리 코스피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요 근래 좀 따뜻한 시장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자, 일전 고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2,900선까지 왔거든요. 뭐 이 자리는 여러분 절대 못 뚫어요. 여기 때려주기도 못 뚫으니까 지금 다 팔아야 돼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뚫을 수 있어요. 뚫고 어차피 올 하반기에 저는 코스피가 정말 3,000 그 이상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고점은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한 방향성만 보면서 무조건 잘 갈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여기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지? 만약에 밀리면 내가 어디서 뭘 더 하지? 이런 걸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있으면 시장이 빠져도 별로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예상했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좋다고 그냥 오늘 좋았다 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고점인 만큼 여기가 강한 매물대는 맞아요. 이때가 오면 당연히 매도세가 커지는 게 맞고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호재가 필요한 게 맞아요. 뭐 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미중 뭐 그 협상이 좀 완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협상이 너무 잘 끝나가지고 그게 시장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 수준의 박스권에 가둬져 있는 시장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항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로 딱 찍고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어디를 이탈하면 그때 내가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식은 머리 끝에서 못 팔아요. 어깨에서 판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최고의 시점,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서 팔고 싶다. 이건 완전 최고의 선택이죠. 근데 최고의 선택이라는 게 항상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나온 건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지지선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코스피의 지지선을 잡고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분봉 120분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디디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2,800포인트를 이탈했다. 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럴 경우 보통 주가는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장기 이평선 만나고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죠? 대략적으로 이제 120분봉 차트도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대략적으로 2720포인트 정도구나.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이탈하면 2700에서 272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는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교집합 찾기예요.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 그리고 뭐 30분봉, 60분봉, 120분봉 이 차트들의 공통된 자리들을 찾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분봉 120분봉 차트에서 이 자리 이탈하면 60일선 만나는 자리가 마침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랑 같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이 자리가 강한 반등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2700 정도 선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더 깨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더 깨진다? 자, 그러면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봉상 과거 박스권 상단 자리인 265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자리부터 2700에서 2700 한 10, 20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는 뭐 빠져도 별로 안 빠지니까. 그리고 여기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근데 만약에 2650까지 빠졌다? 그럼 이때는 부담 없이 현금 쓰는 자리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와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없어요. 네, 거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서 기회인 것 같은데 뭘 하지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이럴 때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다고 그냥 막 냅다 다른 종목에 때려박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빼놔요. 막 이렇게 옆으로 좀 빼놓고 한 50만 원 빼놓고 나머지 50만 원만 갖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에 하나 찾아올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800선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2800 이탈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비중 10%, 15% 이렇게 막 줄여가지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2700에서 2720포인트에서 한번 쓰고 만약 2650까지 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놔야지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650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2650포인트? 그 자리는 과거 코스피 박스권 상단 자리였기 때문에 뭐 강한 지지선이다? 오케이, 인정. 근데 꼭 이 자리가 무조건 강한 지지선? 이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월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월봉상 120선을 추세선 하단부로 두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놀라겠지만 코스피는 여러분 2022년부터 지금까지 놀랍게도 상승 추세에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뭐 그때 계엄령이고 뭐 8월 달에 시장 폭락하고 막 시장 죽다 살아나는데 이게 무슨 상승 추세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보세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순간순간 한 달 한 달 쪼개서 봤을 때는 지옥이다. 왜냐하면 추세선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 꼽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 지옥이다라고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는 놀랍게도 월봉상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 상단이 어디죠? 이 자리는 2,900선이에요. 상승 추세선 상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추세선을 따라서 월봉 추세를 따라서 만약에 코스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2,900선에서 밀려도 당연한 거예요. 물론 추세선 상단을 돌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만약에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추세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밀리면 어디까지 갈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추세선 다시 하단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추세선 하단선이 어디지? 2650이네요. 그러면 월봉상 우상향 추세선 하단 자리도 2650포인트고 일봉상 과거 박스권 상단 자리도 2650포인트 부근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진짜 무지하게 강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가 오면은 진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2,900선까지 갈 동안 뭘 못해서 얼마나 제가 속 쓰렸었는데 현금 쓸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2,650 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거기가 와도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지금 제스님 저는 뭐 수익권인 종목군들도 있어서 뭐 팔아서 좀 현금을 만들어 놨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또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제가 하필 또 정치 테마에 그때 대선 때 막 발을 담가가지고요. 막 거기에 돈이 잔뜩 물려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산 반도체 종목은 아직 평당 근처도 못 왔어요. 이게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예전 시장 지수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제 종목은 회복할 기미가 없네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평단 안 왔으니까 냅둬. 언젠간 가겠지. 이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상승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때 더 가면은 그분들이 탈출할 기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눌리면 그분들은 다시 손실이 커져요. 그럼 다시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기회가 오는 자리가 왔음에도 본인은 기회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익권이 아니라 손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눈 딱 감고 내가 손실인 종목, 웬만하면 약손실인 종목이 좋겠죠. 약손실인 종목들 비중을 뭐 10%? 뭐 정말 조금이라도 줄여도 좋아요. 조금만 줄여서 이 아래 구간에서 그거 내가 다시 산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뭐 5,000원에서 울면 내가 평단이 5,500원인데 5,300원에서 울면서 팔았어도 시장 지수가 이렇게 밀리면서 그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그때 내가 팔았던 거 다시 사면 평단 조절되고 아래에서 싸게 샀으니까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없어서 좀 그냥 구경밖에 할 게 없네요. 이런 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치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종목도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네요. 저 이거 20분 남았는데 여러분 종목 상담해 줘야 되는데 일단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추려졌던 종목군들 있죠.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저기 보이시면 그 QR코드 있죠? 저기 찍고 오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거기에 글 되게 많아요. 글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꼼꼼하게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급하게 하나 좀 잡아드리면 제가 덱스터도 방송에서 계속 많이 말을 했어요. 이것도 영상 컨텐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된 이슈도 존재를 하고 컨텐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상호관세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시장 지수가 빠졌을 때 컨텐츠 관련주를 주목받을 거거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잘 간 이유는 우량주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잘 간 거지 만약에 시장지수 조정 온다 그러면 우량주들도 눌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덱스터라던가 쇼박스 이런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위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힘들게 480선 탈환했습니다. 아마 덱스터 도망간 슈팅 나올 가능성 높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7,600원인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 뭐 대충 8,000원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가 거의 근접하긴 했지만 그 목표가도 약간 소녀 감성으로 잡아준 목표가여가지고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보셔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뭐 덱스터 같은 경우 지금 뭐 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480선 내일까지 안착하는 거 다시 확인한다면 재진입도 가능하니까 뭐 덱스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